Space is the world's newest warfighting domain. American superiority in space is absolutely vital. The cyber security, the communications, the entire infrastructure of the battle in the 21st century will be in space. So it was a... 우주는 더 이상 몽상가들의 꿈이나 과학자들의 실험실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우주는 보이지 않는 경제의 척추이자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제4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패권 국가가 사활을 걸고 궤도를 선점하려 하고 있고 전 세계 자본이 블랙홀처럼 우주산업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주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을까요? 3, 2, 1. State separation. 우주산업이 중요해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비용 혁신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발사된 로켓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인데요. 해당 혁신은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했습니다. 과거 로켓은 한번 쓰고 바로 버려졌습니다. 이는 수천억 원짜리 자동차를 한번 쓰고 바로 폐차시키는 꼴이었죠. 하지만 스페이스X가 이를 재사용하는 데 성공하면서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우주선 전체 비용이 무려 60%를 차지하는 것이 이 1단 부스터인데요. 이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운송 비용만 저렴해졌다고 해서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진 않죠. 이 운송 비용만큼 발사 비용 혁신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위성 기술의 혁신입니다. 즉 우주선으로 실어 나르는 화물의 가격, 이건 역시 획기적으로 감소한 겁니다. A common misconception, I think, is that that's the dominant thing that's led to this. Actually, it's kind of the other way around. Satellites miniaturizing has enabled us to put much more capability per kilogram that's going up. And that has changed the demand for going up, which enabled us to bring the cost down. You know, the 1000x in the space industry, this happened is not to do with the launch, it's to do with the miniaturization and increasing capabilities performance of satellites. 과거엔 통신위성 하나를 만드는데 수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타링크의 최신 위성은 한 기당 제작 비용이 100만 달러 미만으로 추정되는데요. 무려 99% 이상이 비용 절감이 이뤄진 겁니다. 이렇게 저렴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상용화된 부품을 사용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This has got most of what a satellite has. If you think about what's in a phone, it's got cameras, it's got GPS, it's got rate gyros, it's got accelerometers, it's got processors, radios. I mean, it's just crazy, all the stuff. Then it's stuffed in here and it costs $500 or $1,000. Meanwhile, NASA is building these huge satellites. They also have roughly the same list of things, but they cost $500 million or $1 billion. What are those extra 6 zeros doing for us? So this is learning to follow for the space industry. The fact is that the billions of dollars that have gone into miniaturization of electronics was super useful for space. 즉,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부품을 바탕으로 위성을 대량 생산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위성은 값비싼 보물단지가 아니라 언제든 교체 가능한 소모품이 된 거죠. 여기에 더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로켓이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짐의 양, 즉 탑재량까지 획기적으로 늘었고, 이러한 혁신들에 따라 우주로 1kg의 물건을 보내는 비용이 과거 67,000달러에서 현재 1,800달러 수준까지 무려 95%가 절감됐죠. 이건 단순히 저렴해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과거 국가 예산으로만 가능했던 우주에 대한 진입 장벽이 이제는 대학 연구실이나 스타트업도 넘볼 수 있는 높이로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로켓의 재사용은 공급 가격을 낮췄고, 위성의 대량 생산은 이 시장의 수요 자체를 폭발시킨 겁니다. 이러한 비용 혁신 덕분에 수많은 기업들이 우주로 몰려들면서 우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 우주산업 없이는 국가가 기능을 못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이 우주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10년이 비용 절감과 상업적 실험이 주도한 시기였다면 현재는 저궤도 위성이 국가의 생존과 경제, 개인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완전히 자리 잡은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논의의 핵심은 얼마나 저렴하게 우주로 쏘아 올리는가에서 이 궤도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가로 전환된 겁니다.
지구의 궤도는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나뉩니다. 바로 정지궤도, 중궤도, 그리고 저궤도로 말이죠. 과거 TV 방송 시대의 주인공은 정지궤도였습니다. 36,000km 상공에서 마치 멈춘 듯 고정되어 있어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엔 좋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신호가 오가는데 지연이 발생했죠. 일방향인 TV 방송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화상회의, 온라인 게임, 금융거래처럼 이 실시간성이 중요한 현대 인터넷 서비스에는 긴 지연 시간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없는 곳이 바로 저궤도입니다. 지상 500km 안팎,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정도에 불과한 이 낮은 궤도는 통신 지연을 제로에 가깝게 줄였으며 훨씬 더 선명한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말한 위성 비용의 혁명은 저궤도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니 거대한 안테나와 전력장치 등 초고가의 부품들 대신에 스마트폰 같은 상용화된 부품을 사용해 대량 생산할 수가 있었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로켓에 이 위성들을 꽉 채워서 저렴하게 쏘아 올릴 수가 있었죠.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저궤도는 우주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저궤도에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를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미래에 하게 될 것, 이들을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하고 있는 것들부터 보시죠. It is about solving the biggest pain point in the over 40-year history of our industry. This partnership has a vision that is the end of mobile dead zones. 2025년 현재 우리 머리 위 500km 상공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디지털 고속도로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연결에 있어서 지상의 물리적 제약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초공간 인프라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 저궤도 위성이 지구 전체를 감싸는 끊어지지 않는 신경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신경망은 경제와 안보를 모두 뒤흔들고 있습니다. 수천조 원 규모의 자율주행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해당 인프라 없이는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저궤도 위성망 덕분에 지상의 통신망이 닿지 않는 음영지역이나 GPS가 튀는 빌딩 숲에서도 사물들이 센티미터 단위로 위치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 중 신호가 끊기거나 방해를 받아도 우주의 저궤도 위성이 강한 신호 덕분에 상관이 없는 것이죠. 즉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혈관이 뚫린 셈입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중요성을 목격했습니다. 지상의 기지국과 통신망이 모두 파괴된 순간 국가의 통신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저궤도 위성망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LA 산불과 같은 대재난으로 지상의 기지국이 전소됐을 때 저궤도 위성망은 유일하게 작동하는 통신망으로서 구조활동을 담당했죠. 이 사건들은 전 세계에 이 지상의 인프라는 취약하다, 그러니까 우주의 인프라가 중요하다 라는 걸 알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저궤도 위성망은 자율주행차 등을 움직이는 이 경제적 인프라임과 동시에 국가의 기능을 담당하는 안보 자산인 것입니다. 지오인트는 지오스페이셜 인텔리전스의 약자로 초공간 인프라가 지구를 연결했다면 지오인트는 지구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과거의 위성이 단순히 저해상도의 사진을 찍는 카메라였다면 현재 저궤도의 수천 개의 위성은 고해상도의 실시간 CCTV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성이 고해상도로 특정 지역을 수분에 한 번꼴로 촬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수천 개의 위성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는 AI가 감내합니다. 인간이라면 평생 봐도 다 못 볼 이 엄청난 데이터량을 AI는 1초 안에 전부 훑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즉 고해상도의 눈과 AI라는 두뇌가 합쳐져서 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된 것입니다. It's all about collecting data or transmitting data. And just in the last 5 years, we've seen more than a 10-fold increase in amount of data from space and more than a 10-fold increase in the amount of data around orbit because with communication satellites enabling communication on one side of the planet to the other. That's a total revolution there. 10x in both of those areas. So the upshot of the space revolution is a data revolution. 이 실시간 감시 분석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Take agriculture. We image every farmer's field on the earth every day. Every single farmer's field, we can tell whether they should add water,
the soil's too dry. We can actually tell the soil moisture level. Is the crop in need of fertilizer, herbicide or not? Are they putting too much so that it's causing runoff that you could then save? In total, we think that we can improve crop yields by at least 20% and decrease use of fertilizer and other things and other inputs by 20% as well. Brazil, we do a weekly image of a scan for new road starts in the Brazilian Amazon, the whole Brazilian Amazon once per week. And if we find a new road, it's a early sign of either illegal deforestation or illegal narcotics or illegal mining. We provide these weekly alerts to the federal police in Brazil. They go out. They sent last year 3,000 expeditions based on our alerts. Countries like what's happening in Ukraine right now, we are every time Russia says, "Oh, we don't bomb civilian targets," we have shared with the New York Times where they bombed civilian targets that last, the schools and the hospitals. It's accountability.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 지구를 분석하고 리스크를 감지하는 능력. 이것이 저궤도 위성의 두 번째 중요성입니다. 이외에도 대류나 침전 없이 고순도의 완벽하고 균일한 의약품이나 반도체 웨이퍼 등 중력 때문에 지구에서 만들 수 없는 소재들이 우주에서 생산되어 지구로 역수입되는 등 현재의 우주산업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제 앞으로 이 우주산업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현재의 수익 모델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두 가지는 앞으로의 이 우주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기술들입니다. AI in space is inevitable. The way to think of AI in space is that in order to achieve any meaningful percentage of a Kardashev 2 scale civilization, where you're using even a millionth of the sun's energy, you must have solar-powered AI satellites in deep space. 첫 번째는 우주 데이터 센터입니다. 말 그대로 우주의 진짜 클라우드를 짓는 것이죠. 왜 굳이 서버를 우주로 보낼까요? 그것은 바로 전력 부족 때문입니다. Earth only receives roughly 1/2 billionth of the sun's energy. So if you want to have something that is, say, 1,000,000 times more energy than Earth could possibly produce, you must go into space. The cost of electricity, like the cost effectiveness of AI in space will be overwhelmingly better than AI on the ground. So long before you exhaust potential energy sources on Earth, long before, meaning like I think even perhaps in the 4 or 5 year time frame, the lowest cost way to do AI compute will be with solar-powered AI satellites. So I'd say not more than 5 years from now. 일반적인 위성은 밤이 되면 배터리를 써야 하지만 데이터 센터는 특수한 궤도에 놓여집니다. 이곳은 지구 그림자를 피해 24시간 내내 태양이 비추는, 즉 태양광 에너지를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궤도입니다. 게다가 전체 운영비 40%를 차지하는 냉각 비용 역시 사라집니다. 우주의 기온은 대략 영하 270도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우주는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공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이 아닙니다. 막대한 자본이 현재 이미 투자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H100 칩을 탑재한 데이터 센터 위성 스타클라우드1을 궤도에 쏘아 올렸습니다. 이 우주 서버가 설치된 이후 우주 데이터를 지상에서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99% 이상이 단축됐는데요. 막대한 데이터를 지구로 내릴 필요 없이 우주에서 처리해서 결과값만 지구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미 우주에서의 데이터 처리가 얼마나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지 알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 데이터 센터는 상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미래의 중요한 기술 두 번째는 양자 암호 통신 위성입니다. 머지않은 미래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현재의 모든 암호 체계는 뚫리게 됩니다. 금융망, 국방망, 행정망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죠. 이것을 막을 방법이 바로 양자 키 분배입니다. 이게 정보가 가는 길에 누가 도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뭐지? 하고 측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측정하는 순간 이제 또 양자 상태가 붕괴가 되면서 그러면은 보낸 저 입장에서는 양자 신호가 변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누가 도청을 했구나. 양자 상태가 깨져버림으로써 이 정보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도청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우주랑은 대체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지상의 광 케이블로는 이 예민한 양자 신호를 멀리 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공 상태인 우주를 통하면 위성이 중계기가 되어 지구의 반대편까지 완벽한 보안 통신을 손실 없이 보낼 수 있죠. 즉 우주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뚫려서는 안 되는 국방 네트워크, 그리고 거액이 오가는 금융 시스템, 미래의 핵심 보안 인프라는 결국 이 QKD를 PQC 위에 덧붙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 주도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중국과 유럽에게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렇게 우주에서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들 저궤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저궤도 공간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위성을 띄울 수 있는 궤도와 주파수는 한정됐기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위성 발사 계획도 수용할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물리적 희소성은 우주산업이 플레이어들을 다급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현재 민간 자본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지갑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치엔판이라는 1000개의 돛 프로젝트를 가동했는데요. 이는 상하이 정부와 국영기업이 주도하여 약 1만 5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계획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단 하나, 미국이 스타링크가 궤도를 다 차지하기 전에 중국산 위성으로 저궤도의 빈자리를 먼저 채워버린다는 것이죠. 이에 대응하는 미국 펜타곤의 움직임도 긴박합니다. 미국은 우주개발청을 앞세워 기존의 거대하고 비싼 위성을 버리고 수백 개의 작은 위성을 촘촘하게 설치하는 증식형 우주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적이 위성 몇 개를 격추해도 전체 우주 통신망은 끄떡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유럽연합 역시 아이리스2 프로젝트에 60억 유로를 승인하며 독자적인 위성망 구축에 나섰고 민간에서는 아마존이 프로젝트 카이퍼를 통해 32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몽상가들의 꿈이 아닙니다. 경제와 안보 모두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이며 한정된 공간에 누가 먼저 발을 딛냐의 영토 전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우주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4년 말 기준 글로벌 우주경제의 총 규모는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또한 전 세계 정부가 지출한 우주 예산은 13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나 급등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국방 예상이 사상 처음으로 비국방 예상을 추월했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과거의 우주가 소위 말해 과학자들의 실험실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우주는 이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략적인 작전 영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과학 예상과 다르게 국방 예산은 경기 불황이 와도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우주 산업은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지니고 필수 소비재라고 해야 할까요? 이러한 성격을 지닌 안정적인 단단한 시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 등 주요 금융기관들은 2040년까지 이 시장이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이전에 1.5조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주는 이미 우리 경제가 숨쉬고 살아가는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확인한 날씨, 출근길의 내비게이션, 그리고 실시간으로 오가는 통신망 등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우주 인프라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5세기로 돌아가 보면 거친 바다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국가는 도태되었고 그 바다를 향해 닻을 올린 국가와 기업은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우주가 21세기의 새로운 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저 깜깜한 밤하늘을 보면서 이제 불확실성을 걱정하겠지만 선구자들, 변화를 읽은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바라보며 기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